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억제는 입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욱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서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 언론, 사법개혁 가운데 하나인 언론개혁 관련 방송상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에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한 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수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은 3대 개혁 특위를 즉시 가동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라는 것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당원들의 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배 의원을 검찰개혁특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언론개혁특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사법개혁특위위원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을 완성할 당원주권 정당특위위원장에는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장경태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원팀 당정대가 되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도부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한 뒤 방면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으며 정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오후에는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대 원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우 수석에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면서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더 집권야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기업을 억제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억제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난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해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나 증발하는 등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광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고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과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농업인과 기업인들에게 정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증시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1% 상승 마감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0.91% 오른 3,147.75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또한 코스닥도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1.46% 오른 784.06에 종료가 됐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126포인트나 빠지면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6.2원 내린 1,385.2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한 채 마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고 급류에 휩쓸린 남성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진흙탕 속에 굴착기 한 대가 잠겨 있습니다. 운전석까지 차오른 흙물은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닐하우스 침수를 막기 위해 물길을 트려던 남성 A씨.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굴착기가 강한 물살에 쓰러졌고 A씨도 급류에 휩쓸려 결국 숨졌습니다. 하우스 물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우스 이제 그 굴삭기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큰 비 물이 많이 실려갖고 이제 내려가버린 떠내려가고 사람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는 하루 만에 2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8월 한 달치 평균 강수량을 단 하루 만에 넘긴 겁니다.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많이 내렸다. 그러면서 마을 전체 골목골목이 물이 잠길 정도고 그다음에 애징한 축대가 다 무너지고. 이번 폭우는 한평 지역의 전통시장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물이 빠지고 남은 건 젖은 물건들입니다. 생계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배수로가 넘치면서 130여 개 점포 안까지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한 1m 20 정도. 그게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2시간 정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달라들으니까 물이 와보니까. 둥 떠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밀려온 상태고 냉장고 자체가 아예 쓰지를 못해 냉장고 자체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이만큼 들어가는 차갖고 끄집어 몇 개 내놨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못 써 물건을 아예. 비는 그쳤지만 흙탕물이 시장 바닥을 가득 메웠고 점포마다 젖은 상자와 상품들이 쌓였습니다. 망연자실. 하지만 상인들은 곧바로 복구의 구슬땀을 흘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퍼부은 물폭탄에 광주에서는 173건, 전남에서는 4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236명이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폭우가 내린 남부지방에서는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날이 밝은 뒤 찾은 현장에는 여전히 깨지고 쓸려 내려간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YTN에 제보한 피해 현장 모습을 김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이 직접 우비를 입고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침에 찾은 현장에는 폭우가 쏟아질 때 다급하게 쌓았던 모래주머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펌프로 물을 빼내지만 주차장에는 여전히 흙탕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계단에 남은 토사가 침수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고장나 주민 불편이 큽니다. 인근의 복합문화센터도 건물에 들어찼던 빗물은 빠졌지만 여전히 곳곳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센터 앞에 공사를 위해 세워둔 가설물도 무너져 폭우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인데 지대가 좀 낮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이 이제 2층까지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수십 명이 와서 무안 지역 주민들은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놀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배수로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넘치다 보니 그 주변에 농경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파트까지 다 침수가 된 거거든요. 어제 같은 비는 저도 처음 봤죠. 전남 한평군의 한 도로. 아침이 되자 여기저기 쌓인 돌덩이가 눈에 띕니다. 기탈면에서 여전히 물이 흘러내리고 아래쪽 하천이 흙탕물로 불어난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거듭 비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서는 출근길 차들이 여전히 물이 흐르는 도로 위를 조심조심 달립니다. 날이 밝으며 모습을 드러낸 폭우 피해 현장. 수습도 하기 전에 또다시 비가 예보돼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극한호우가 쏟아진 어제 하룻밤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낙뢰가 모두 1,642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광주가 317회, 전남 1,325회의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광주에서 기록된 낙뢰가 255회였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한 달치 이상의 번개가 친 셈입니다. 낙뢰는 내우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현상으로 흔히 벼락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상청은 낙뢰가 잦을 때는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무안에 쏟아진 비는 2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강도의 폭우였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모레 다시 전국에 극한호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밤새 무안에 내린 폭우가 역대급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안에는 어젯밤 8시부터 1시간 동안 142.1mm의 비가 왔습니다. 이 정도의 비는 기상청 분석으로 하면 200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는 폭우라고 합니다. 중국에 상륙한 8호 태풍이 소멸함이 남긴 수증기가 남부를 통과하면서 밤사이에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남부와 영동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모레 또 극한호우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는 중부부터 남부까지 순차적으로 폭우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감싸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두 공기 사이에서 남북의 폭이 좁은 긴 폭우 구름이 형성돼 중부에서 남부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모레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에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 밤부터 금요일인 글피 아침까지는 남부에 또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강우량은 30에서 50mm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정체할 경우 극한호우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비 피해가 나온 상황에서 내륙에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군요. 그렇습니다. 날씨의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에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상황입니다. 폭염과 폭우에 이어서 다시 폭염이 반복되는 양상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0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불쾌수가 크게 치솟아서 더 덥게 느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법을 여야 합의 처리한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에 막혀서 폐기됐던 법안, 두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건데요.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앞서 지난달 농업 재대책법 등에 이어서 오늘 법안 2개가 통과되면서 농업 4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폭우가 내렸던 경남 합천에 또다시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주민들의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하류로 세차게 흘러갑니다. 교각의 짙은색 부분이 상당한 비로 수위가 높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밤사이 경남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합천 합천읍 212.7, 산청 지리산 200, 창녕 187.5, 하동학에 18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보면 합천 3가 64.5, 밀양 54.3, 산청 단성 51.5, 함양 48.2mm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내린 1시간에 101mm의 극한 호우에 비하면 절반 수준. 상대적으로 특정 시간에 비가 덜 집중되면서 인명과 시설 피해 등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번 비로 많이 놀래서 이번 비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과 미리 주민 대피도 잘 시키고 아무런 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머물면서 실종자 수색도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실종지부터 진양호까지 구역을 나눠 샅샅이 훑었습니다. 장기간의 수색으로 피로가 누적되지만은 애타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화요일까지 경남엔 많게는 80mm의 비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시설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소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 입장을 밝혔죠?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리력을 사용한 체포영장 집행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영장 유효기간인 7일 이후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는 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데 시간을 넉넉히 두고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도 언급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거론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피의자들도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시도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특검팀과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특검이 찾아왔고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도 곧장 반박했습니다. 수의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면서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모레 수요일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모레 오전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공개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보강 수사가 한창인데 오늘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자 수행비서였던 유경욱 전 행정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소환해 김 여사의 측근이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투자한 경위를 자세히 캐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선언하며 대야 강경 노선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여야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정청래 후보가 61.74%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내란 세력, 즉 사과 반성하지 않는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실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대화합니다. 그것은 저희를 뽑아주신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네,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 여야 개념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 직후에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야당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보통 속마음이야 어쨌든 정무적으로 여야 협치를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판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내란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한 것 같고요. 사실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또 사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조속하게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아쉽게도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태도를 보면은 사실 그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그 사과나 뭐 반성 을 통한 뭐 그 쇄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전당대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윤 어게인 정당으로 회귀한다든지 오히려 구구화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불법 계엄이나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내란을 제대로 종식해야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그 기반으로 해갖고 민생이나 경제 또 외교안보 등 해서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견제한다라고 하면 협치보다는 강경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나도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기 싫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악수하기 싫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당의 대표로서 이제 정청래 후보자 당선이죠.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됐는데 저렇게 사감을 가지고 언행하는 모습에 대해 좀 유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강성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주파수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언행을 좀 하실 걸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실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등등 이런 3대 개혁을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내놨는데 아마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성 지지층들을 좀 달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좀 우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요 정당의 양쪽 날개로 해서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집권 여당, 의석수를 많이 가진 집권 여당입니다. 의석수가
비슷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기세 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민의 절반을 무시하는 처사다.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첫 최고위원회에서 3대 특위를 설치하면서 강력개혁의 시동도 걸었습니다. 특위위원장들을 보니까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에요. 평소 발언이 굉장히 강성한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선 과정에서도 항상 늘 했지만 정관석 화처럼 그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최고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4개의 TF를 이제 띄운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그 당원 중심 정당 TF 뭐 이렇게 해서 4개의 TF를 띄웠는데 그중에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그 목소리를 내왔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원들을 이제 임명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강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번에 뭐 검찰청법도 대표 발의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분이니까 민영배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한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은 뭐 현재 가방위원장으로 그동안 뭐 국민들이 다 보아오셨지 않습니까? 민언련 출신으로 또 방송계 출신이기도 해서 또 이제 백혜련 의원도 검사 출신, 이제 율사 출신 또 의원이시고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그 관심도 많고 또 지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그 당원 중심 정당 TF 위원장에는 이제 우리 장경태 그 의원을 이제 임명해갖고 빠르게 이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런 개혁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뭐 민생이나 경제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이제 기조인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속력을 내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근데 정청래 의원 후보 시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부작용 우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부작용을 우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부작용을 우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부작용을 우려해야지 부작용을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강석화처럼 추석 전이라 했으니까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3개의 TF를 가동해서 모두 다 관철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하나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전부 다 따로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3개를 동시에 주범시켜가지고 다 관철시켰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부작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60%의 지지율을 올 연말까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속된 말로 대통령 인기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치르려고 할 계획일 건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3대 TF죠. 3대 TF를 풀 가동시켜 가지고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아마 집권 여당 간의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정청래 대표죠. 정청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양보하면서 추진할지 아니면 밀어붙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기 대권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3대 TF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봅니다.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이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보통 6개월 안에 개혁할 것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지금 출범한 지 2개월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석 전까지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4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20대 때부터 이미 추진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많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지금 당내에서 계속 논의되어 와 있고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방송 3법도 오늘 이제 처리가 될 예정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뭐 졸속으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관련된 그 TF 이전에도 당내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오히려 개혁의 시기를 놓쳤을 때의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추석 전에 끝난다고 해서 서두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짧게 드릴게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정부를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5년 내에 왜 이걸 안 했었죠? 윤석열 정부는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있었던 일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개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5년이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정치적 이유다. 이제 정청래 후보 가진 생각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했던 이제 검찰이라든가 재판했던 이제 사법부,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손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정청래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수해 현장을 가기 전에 SNS에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정 대표가 그제 올린 겁니다. 당선된 당일 밤 SNS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강 의원을 향해 당대표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터라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 대표는 끝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라며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이 아닌 개딸 통합에 나섰느냐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반면 여당 내에서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자들과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생각이 동일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본회의 상황을 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상법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신동욱 국민의힘 그리고 여야 의원입니다. 의원 방송 선배 동료 의원 상법을 여러분, 상정을 하고 민주당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우선 처리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죠. 지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방송 3법을 처리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고요. 지금은 쟁점 법안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민주당은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그동안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가운데 하나인 언론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청래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정장치라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쟁점 법안인 방송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다 퇴장한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필리버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그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 이렇게 5개 법안,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은 처리를 했고 쟁점 법안 5개에 대해서 상정을 이제 했고요. 오늘이 첫 번째 방송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제 5분의 3, 180명의 동의로 중단을 시킬 수 있고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일 오후 한 3, 4시경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방송법을 이제 처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7월 임시회가 5일날 끝납니다, 내일.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게 되면 이제 7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 8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게 21일이거든요. 예.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에 나머지 4개 법안을 처리할 그런 이제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 방송법, 방송 3법부터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방송 3법은 3개의 법안이라서 어차피 이게 7, 8월 임시회 통해서 다 처리는 할 것인데 그 방송 3법은 서로 묶여 있는 법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을 먼저 처리하고 8월 임시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하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언론,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을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송 3법부터 이제 먼저 이렇게 상정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정청래 그 대표가 과거에 가방위원장 시절에 이게 추진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애착도 갖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제 3대 그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또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논의되었던 내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속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의 모습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저는 좋은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게 됐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 24시간 이내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만 가지고도 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법안을 하루만 늦춰서 처리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의석수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런 안건 같은 거 올릴 때 안건을 무엇으로 할지 또 안건 순서를 무엇으로 할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상법을 할지 방송법을 할지 하다가 지금 방송법을 먼저 한다라고 좀 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위에서 어떤 오다가 내려오길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석수에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다. 의석수에는 현재 밀리는 건 현실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다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여론 국민들을 향해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더 쉽게 자꾸 설명을 드리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우리가 더 우리 쪽으로 돌리는 이런 방법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에서 지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방송 3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핵심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민노총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도록 많은 지지를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한 어떤 청구권을 내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3법은요. KBS, EBS, 박문진 MBC를 말한 거죠. 이 방송 3사에 대해서 노총이 경영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편집권에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합법적인 어떤 제도화시켜서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의 저널리즘의 어떤 독립성에 우리는 맞지 않다. 언론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독소 조항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들이 아마 이 조항에 대해서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더 이해를 하면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주실 거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요. 필리버스터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발언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팩트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그 국회의장님 뵐 때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건과 관련된 최종적인 확정은 국회의장이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이제
이제 확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좀 전에 뭐 민주노총 얘기를 또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근거도 없이 툭하면은 뭐 이렇게 연관성도 없는 민주노총을 갖다가 자꾸 노란봉투법도 민주노총 방탄법이다라고 하고 언론 방송 3법도 민주노총의 청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공당에서 근거도 없이 그냥 갖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한두 번 단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3법은 이제 국민들도 다 아세요. 공영방송을 국민의 폼으로 돌려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집권 여당이 되면은 방송 3법을 개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다 임명해 왔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들, 사장부터 해서 이사진들에 대한 구성을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뭐 언론계라든지 이런 쪽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정치권의 임명 몫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두겠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오히려 찬성해야 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걸 같이 무슨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좀 민주노총 말씀드리니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 국민이 참여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참여하나요, 여기에? 민주노총 계열에 참여한 거죠. 전부 다 민주노총과 가까운 진영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기울어졌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겁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있어서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현장 브리핑 보시죠.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면서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공공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일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한미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100조 원 규모 미래 전략 산업 육성, 국민 펀드 조성,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아리백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막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환기했습니다. 또한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 형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감사 폐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 낸 환영 성명도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한 계기라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평가가 정책의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 폐지 외에도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고요. 두 분과의 전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을 향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내용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마치고 첫 메시지가 강선우 의원을 응원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 강선우 전 후보자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자진 사퇴했다. 당연히 이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왜 강선우 전 후보자를 이렇게 감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동지는 뭐 비가 오면 같이 맞고 돌멩이를 던져도 같이 맞는 게 동지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낙마하면서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 끝나고 1호차 아마 전화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낙마 과정에서 우리 당내 의원들도 지금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그런 의원들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다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의 단결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 또 실제로 그 강선우 그 의원의 낙마와 관련해서는 당내 이제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SNS에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차별화도 이제 일리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권 여당,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데 일성으로 강선우 의원을 왜 꺼냈을까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퇴까지 한 인물인데 굳이 강선우를 끄집어서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 공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보면요. 대의원에서 정청래 의원이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에서 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내에서는 여전히 박찬대 의원에 대한 옹호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원내를 이끌고 갈 때 아무래도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권을 행사할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선우 의원이 모두들 외면하고 있을 때 본인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강선우 의원을 지렛대로 삼아서 원내 친명 의원들을 다 보수박이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선우 의원을 포용하는 또는 감싸주는 이런 행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공학적 이유 때문에 강선우 전 후보자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면서 당장 민주당에서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세를 내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청원,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1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 SNS에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세입 기반의 원상 회복 조치라면서 기존 입장을 보수했고요. 진 전 의장이 과거 주식을 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불씨를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네,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야당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개미들이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를 다 날렸는데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 핥기 같은 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상황을 증시 계엄령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진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내지 말라고 단도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원에 달하는데 주식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대주주로 묶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 논쟁이에요. 그리고 대주주에 속하지 않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이제 이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재명 정권에서 코스피 5천을 공약했잖아요. 이게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차례 이제 개정했던 상법 개정하고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이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원스트라우트 제도를 좀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본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 좀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를 50억으로 10억으로 내리자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올렸던 거를 이제 정상화시키자라는 관점도 있고 또 세수 중대 측면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세수 중대와 관련해서는 그게 크게 세수 중대 효과가 없다라는 저 진단이고 또 이게 연말에 소유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갖고 있던 대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시장에서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반복되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50억이 맞느냐 10억이 맞느냐 이 문제보다는 현재 이런 코스피 5천을 향하는 흐름 속에서의 그 정책과는 좀 맞지 않는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청래 대표께서 빠르게 오늘 이제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그 정책위 의장한테 그 당내에 있는 의견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예, 개미 투자자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화들짝 놀란 그런 분위기도 읽히기도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개별 의원들은 의견 내지 말아라, 당분간 공개 행보 자제해라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지금 개별 의원 몇 명이 얘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김소희 의원인가요?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서울 평균 집가가 아까 말씀한 집값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그러면 이거는 과하다라고 하면서 개미 투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 대표가 발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었을 때 그 극일 체제를 다시 한번 구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기업적인 그런 본색을 좀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때 산재가 많이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이후로. 그랬고 이번에 관세 협상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코스피 5천이 성과가 달성되려면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코스피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또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주식거래세 미국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거래세 또 올리겠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를 하향해서 연말에 던지기를 하는 거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또 개미 투자자는 손실을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가 주주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런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세제 개편안은 이제 방안이고 수정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걸로 보이죠. 여권의
법원에서는 담요로 말아 강제로 데리고 나오라며 특검팀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먼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 동물에 해당되는 것이냐, 윤리를 저버린 폐륜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도 있다며 이른바 보쌈설을 언급했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 덕분에 내란 수계 또 독방 생활도 348명의 접견자와 395시간 에어컨 접견도 용인되는 것입니다.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특검과 교정당국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내란 수계의 난동을 진압해야 합니다. 뭐 옷을 벗는 이런 건 이거 자체가 인권 침해입니다. 네. 교도소에서 있은 일을 누가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소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그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대표가 되면 조사하고 엄중하게 그 관련자를 문책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담요로 둘둘 말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른바 보쌈설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권 침해 아니냐. 그리고 특검의 브리핑 내용이 너무 세세한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모를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인권 침해를 한 사실도 없지만 인권 침해를 운운하기보다는 운운하는 것은 정말 너무 후원무치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의 특위위원들이 서울구치소 가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금 1, 2차 구속 기간을 합치면 한 70여일 정도 되는데요. 그 70여일 동안에 348명을 무려 395시간 동안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말 또는 시간 외, 야간, 그리고 또 조사실 접견 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일수로 따지면 16일 정도를 접견했다는 겁니다. 70일 중에. 그리고 온갖 특혜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지금 구치소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합법적인 소환 조사에 나가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이라고 선택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합법적인 강제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의 영역이거든요. 그거를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법꾸라지 행태를 넘어서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 그것도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너무 정말 좀 국민들께서 수치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리고 또 외신에서도 정말 너무 안 좋게 지금 외신에서도 반응하고 있잖아요. AFP 같은 경우는 뭐 속옷 색깔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희화하지 않나. AP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저항의 방식이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는 뭐 본인의 뻔뻔스러움을 넘어가지고 국격까지 훼손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특검에서는 법의 엄정함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누가 감히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을,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영상으로도 다 촬영도 되고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호주 도피 의혹 당시에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었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했다는 의혹 당시 법무부 차관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최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오는 수요일이죠. 모레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 대상은 나 하나면 족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김 여사 조사를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굉장히 막강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생중계 경주마 보도하듯이 어떤 특검 수사 상황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이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그 법에 대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 모두와 다 똑같이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어권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일반 국민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과거 야당 대표 때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지못해 수사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프린트 가져온 거 가지고 그냥 검사 앞에서 읽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어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방어권이 뭔가 비정상한 것처럼 얘기한 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특검과 민주당의 어떤 그 관계가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관계라고 좀 봅니다. 특검에서 이렇게 기자가 묻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속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자가 묻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 흘렸다는 것은 뭔가 민주당과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이것을 또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어떤 짜고 치는 이런 굉장히 모습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과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이런 장난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까지 찍었다 그러는데 이 사진이 혹시 유출되면 어떡할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누워있다는 그 사진 이거 유출 안 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유출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특검과 민주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첨언 아주 짧게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참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윤석열 정권 때 정치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 그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 말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구인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지 않는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녁 7시 때에 반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지.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됐고요. 지금은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물리적으로 법안 한 개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김 의원님, 이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법하고 이제 그 방문지법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 공영방송 교육 EBS에 관련해서 방송 3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루 동안에 필리버스터 하면 내일 오후 한 3, 4시경에 표결을 하면 이제 한 건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건에 대해서 이제 24시간까지 필버를 하게 되면 다음 이제 8월 임시인 21일 날 한 건을 처리하게 되는 거고 또 그날 또 이제 그 세 번째의 방송법안을 또 필버를 하면 그 다음 날 8월 22일 날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앞서 내란 입법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이제 의원들 순서를 정할 때 많은 의원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서로 하겠다고 하나요? 예, 서로. 힘들어도 힘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무기력한 상황이라 합니다. 의석에서 밀리니까.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소상히 알리는 것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나서가지고 내가 필리버스터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3%대 폭락을 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1%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300억 넘게 순매수를 하며 지수가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기관의 순매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지난 금요일 3%대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지난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에 이어 정청래 신임 대표까지 대책을 세우기로 하면서 재검토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대통령실도 지난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관은 오늘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3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피가 0.1% 내린 채 출발했지만 1%가량 오른 3,147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이상 올라 장중에 한때 7만 전자에 복귀했지만 6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와 기아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업체로 선정된 네이버는 3%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8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0.1% 오른 770선에서 출발해 1.4% 오른 784로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장중에 1.6%대까지 커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기관은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도 오늘 주가 상승의 호재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두 달여 만에 1,44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4원 내린 1,39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고객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지역농협 직원인 A씨는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야 하는 빚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경기 포천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범행 저지른 이유 뭡니까?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A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매달 수백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하는 빚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일하는 은행 고객이었는데 A씨는 앞서 이들이 은행에서 현금 3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은행에서 검거될 당시 A씨의 가방에선 70돈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 등이 발견됐고
현금 2천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빚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이 필요했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범행 며칠 전 흉기를 구입한 점에 비춰볼 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금융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인천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사전 검사 기준에 미치지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범죄 분석관의 면담 결과 40점 가운데 25점이 넘어야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이 총격 사건 피의자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경북 영천 화장품 원료 공장 폭발 사고로 실종됐던 근로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제조공장 제2공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실종됐던 근로자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영천 영락원으로 옮긴 뒤 국가수 등에 신원 확인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에 정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일단 오늘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이 좀 유력할까요? 네,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체포영장의 기한이 일단 지금으로서는 7일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영장의 발부받고 허용 기간 안에 이제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이 체포영장 집행은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관련돼서 조사가 8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조사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중에는 재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수위를 벗었다라는 이 타이밍을 놓고 또 의미 해석을 놓고 좀 특검팀과 지금 실랑이가 좀 있는데 속옷 저항 이른바 지금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라는 것은 무엇인가? 체포라는 것은 임의동행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물리력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인신을 잡아서 이제 관련돼서 인치하는 것, 강제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의 발부와 체포영장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물리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구속된 피의자와 관련돼서는 수감시설에 있는데 체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 왕왕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이제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인치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 또한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등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옷을 벗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체 상태거나 이럴 때 만약에 데리고 나오게 된다면은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체포 자체와는 별개로 인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노출들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없고 그런 법적 규정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의 드루킹 사건에서도 뭐 최순실 특검 사건에서도 몇몇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아예 거부하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형집행법상 지금 100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정당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경우가 이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그 영장의 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정과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뭐 들은 바가 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뭐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조금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래서 과거 국정농단 때 이제
최순실 씨 강제 구인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강제 구인은 어쨌든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체포영장이 발부받으면 체포 대상인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면은 물리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인치 끌고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네. 당연하죠. 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은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체포영장의 효력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더 못 미치고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이제 구인 등은 종종 있었던 사례이지 이번에만 새롭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각을 거두고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도 이렇게 이제 조사를 거부하는 구속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이런 형태로 체포영장을 발부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체포라는 거 개념 자체가 임의적인 동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좀 우리가 같이 가주실래로 동의하면은 가고 이러면 체포가 아니고요. 예. 그건 이미 동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결국은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치,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 장소로 데려와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예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는 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불러서 그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함으로써 큰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 삼부토건이 허위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거에 상응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순방이라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주가와 관련해서 삼부가 관여하고 삼부가 한다는 부분들을 삼부 쪽에서 흘려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는지가 첫 번째라면은 네. 두 번째로는 결국 그런 외관을 작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순방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삼부가 개입되는 것처럼 무언가에 보여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서 우크라이나 순방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준 삼부토건 전 대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혐의가 소명이 된 건가요? 네,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혐의 소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삼부토건이 실질과 다르게 어떤 허위적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법원에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러한 주가 조작이 당시에 이제 이 중에 권력형 비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상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도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앞서서 윤상현 의원이 출석을 해서 좀 말을 조금 바꾼 상황이 됐잖아요.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부탁하고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주체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던 브로커인 명태균 씨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 좀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명태균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윤상현 의원한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한테 전달됐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윤 전 의원이 이거를 윤상현 의원이 인정했다라는 일정한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한테 공천 등을 부탁하고 했다는 부분들이 혐의점이 인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구속 기소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그럼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한테 어떤 로비를 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구속한 다음에 이제 조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저희가 과거로 알려지기로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어떤 문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부분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주장이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뭐 계엄 당일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제 그 계엄 선포문을 보면은
정치적인 활동들을 금지하고 굉장히 강력한 이제 군부에 의한 통치를 일단 하겠다는 내용들이 발표되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김장 행사 관련돼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시에 어떤 문건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전 단수 등 굉장히 강력한 물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상병 특검도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조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이제 도피 의혹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우정 전 총장도 압수수색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출국 금지 해제에 관련한 어떤 절차적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는 걸까요? 네, 결국은 이제 최상병 특검, 우리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수사 과정들이 정치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압박으로 왜곡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예. 그 과정에서 그런 핵심적인 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졌고 어떠한 행위들이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소위 경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로서 인정이 된 상황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어떤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대 특검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전남 무안에는 1시간에 무려 142mm의 폭우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네, 인근 한평과 광주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남 무안에 내린 비는 142.1mm. 이 지역 1년 평균 가을량의 11%에 해당하는 비가 단 1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무안군 거의 전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겼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농지에 물이 차오르자 물길을 내기 위해 굴삭기로 긴급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농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급속히 불어난 물로 무안 신촌 저수지의 범람 위험이 커지자 저수지 수개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무안만큼은 아니지만 시간당 87mm가 쏟아진 인근 한평과 광주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평 5일장 주차장엔 차들이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고 도로인지 강물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주 북구 서광주 IC 인근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자 진로가 막힌 자동차들이 역주행을 하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전남 지역의 폭우는 심야가 되면서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지난달 폭우에 이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극한호우가 쏟아진 일요일 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무려 1,600회가 넘는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네, 한 달간 내릴 번개가 하룻밤새 쏟아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 극한호우가 쏟아진 밤. 하늘은 쉴 새 없이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합니다. 번개가 땅으로 내리치는 낙뢰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에 317회, 전남에 1325회의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모두 1642회에 달해 지난해 8월 한 달간 광주 전남에서 기록된 낙뢰 255회보다 6배 웃도는 수치입니다. 낙뢰는 내우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현상으로 흔히 벼락이라고도 불립니다. 남서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구름 내부에서 많은 양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낙뢰가 잦을 때는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번개 예보가 있을 때는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 야외에 있다면 전봇대나 나무 같은 높은 구조물과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금속 물건을 내려놓고 몸을 낮춰 쪼그려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던 충청권에서는 비구름이 걷히면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밤사이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충청권.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전과 세종, 충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북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무심천은 밤사이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14시간 동안 하상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청주 무심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세월교의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충청권 소방에는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일부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엔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큰 강한 소나기가 예보됐고 주 중반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큰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비가 어떻게 올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결과 이번 비로 전국에서 수천 명이 대피했고 일부 여객선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또 하상도로와 세월교, 지하차도 곳곳에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의 폭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저기압과 우리나라 쪽의 고기압 그 사이에서 이 전남 해안 지역에 매우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생이 되면서 그 지역 쪽으로 이 무안 지역 쪽으로 수증기가 집중이 되면서 주중반 또다시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돼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시도에 저항해서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특검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이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하던 중에 특검과의 협의가 진행되면서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잠시 더워서 수의를 벗은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한참 지난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이러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지난 금요일 체포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것과 알려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상황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은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재충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배경은 무엇인지, 관세 협상이 여론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최근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화면으로 보시죠.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3%,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31.4%로 기록됐습니다. 2주 연속 하락하던 지지율이 반등했고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별로 자세히 보면 40대가 7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50대, 60대 등이 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9.6%포인트 올라서 58.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 30대 청년층의 긍정평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권역별로 들여다보면 호남권의 긍정평가가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55.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긍정평가를 기록했는데요.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각 정당의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 3.7%포인트 올라서 54.5%, 국민의힘은 1.8%포인트 하락하면서 27.2%로 나타나 양당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8%포인트 상승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의 장관직 인사 등의 영향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관세 협상의 영향으로 오른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같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크게 보면은 관세 협상, 우리 YTN을 통해서도 긴박한 그런 장면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추세를 보고 계십니다만 인사 논란으로 끙끙거렸던 62.2, 61.5가 관세 타결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63.3이 됐고 부정평가는 31.4가 내려갔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된 이 조사에서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가장 큰 뉴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작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크게 보는 부분은 40대, 50대도 다른 이슈보다도 76.5, 50대 74.6. 실제로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50대가 인사 논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서울을 보면은 서울이 오히려 TK 지역보다 또 PK 지역보다도 낮아요. 부정도 보면 38.3이 나온 거 서울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세 협상에 이면에 놓여 있는 이슈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여세 관련된 부분 주로 대기업들도 서울에 많죠. 그런 화이트 칼라의 영향도 이제 지역적으로는 조금 차별화돼서 작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서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하나의 조사만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없지만 크게 볼 때는 관세 협상, 작게 볼 때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복잡한 다른 이슈들도 있다. 또 2030 세대의 기업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이제 곳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MZ 세대의 경우에는 그런 이 주가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연령별로 권역별로 보면은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지지율이 높고 또 이제 서울은 영남권보다 낮은 이런 세세한 부분들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동안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표본 크기도 2,500으로 상당히 큰데요. 이거를 리얼미터는 요일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화요일 날 집계됐을 때가 66.2인데 그 전주 금요일 대비해서 7.1%포인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지나면서 주 초에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민생 회복 쿠폰의 영향도 상당하다. 주말에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대통령에 대한 긍정도 상당히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2주 연속 하락하고 한 주 좋아졌다고 하셨기는 했지만 이 변동폭은 전부 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크게 봤을 때는 대통령 긍정률은 60%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로 관심사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좀 날씨의 변화 이런 것도 좀 크겠고요. 거기에 따른 소비 쿠폰을 쓰는 그 소비처도 조금은 달라져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 쿠폰이 조금 더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거주자보다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조금 인상 깊은 그런 정책일 수도 있겠습니다. 1.8%포인트 오른 대통령 지지율 분석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경남 거제 인근의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왜 저도를 휴가지로 택했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 또는 청해대로 불리는 섬입니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 뒤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쓰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향후 전국 구상과 함께 이달 중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할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저도 청해대에는 부속 시설 가운데 하나로 9홀짜리 골프장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이곳에서 골프 연습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에서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타공인 골프광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골프 외교가 한미 통상 협상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대통령 휴가 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대통령실도 좀 쉬죠. 그렇죠. 이럴 때 사장님이 휴가를 가야 또 직원들도 쉬는 법이니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도 휴가를 안 갔더니 다들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또 뭐 워크홀릭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휴가를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저도냐? 지금 대통령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조금 이제 떨어져서 휴가를 갈 수 있는 데가 원래는 이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청남대와 청해대 바로 저도죠. 근데 청남대는 이제 국민들의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충북에 있는 거. 이제 이 바로 저도 청해대라고 불리는데 이곳밖에 없는데 참 여기가 고즈넉하기 때문에 또 바닷가 아닙니까? 남해 바다, 또 거제도에서 가깝고요. 이러니까 상당히 이곳에서 대통령의 전국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구상 필요하다. 휴가를 가야 다른 사람도 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또 골프장이 있네요. 9홀.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할 때 우리 골프 선수 세계적인 스타죠. 최경주 선수, 박인비 선수, 박세리 선수 이야기하면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때 퍼팅은 어떠냐, 또 뭐 우드는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제 이게 외교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여기가 해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비교를 할 때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해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해군은 계속해서 군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마스가죠. Make American Build Shipbuilding Great Again 아닙니까? 바로 이걸 또 강조하는 자연스럽게 여기 해군 시설이 있다, 해군력이 있다, 조선까지. 이게 경남남해 아니면 바로 조선 아닙니까? 울산에 또 조선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 저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마스가 모자 언급해 주셔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가의 모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그래픽으로 보시죠. 화면 보여주시죠. 네, 이 빨간 모자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보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모자에 착안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 모자입니다. 방금 배 소장님께서 영어를 설명해 주셨죠. 앞서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전 미국의 압박에 상당했다며 피가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을 잡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 그러다 우리 정부가 이 마스가 모자를 만들어서 협상장에 직접 가져가기도 한 겁니다. 24시간 내에 미국 도착에 해야 한다. 이런 현지 협상팀의 요청에 따라 먼저 서울 동대문의 업체를 수소문했고요. 10개를 제작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급하게 보낸 겁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모자를 직접 보여주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러트닉 장관도 Great Idea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마스가 모자를 긴급 공수한 과정이 공개되면서 그 굉장한 긴박감이 조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관계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노력이었겠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국민분들께 우리 정부가 되게 세밀한 부분에서까지 노력하고 있다. 즉 능동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에 하나하나 준비를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 관리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각각의 어떤 산업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목소리를 다 청취하고 그걸 모아서 관세 협상에 임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참 정부의 노력상 이것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네, 정부의 이제 능동적인 노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또 여론들의 평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잘했다는 응답 63.9%, 잘못했다는 응답 32.3%,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31.6%포인트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한미 협상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는지에 대한 의견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긍정 의견은 49.2%, 부정적 의견은 45.5%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가장 주요한 성과로는 사고 관세율 15% 인하와 쌀 소고기 시장 개방 제외가 꼽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 세부 품목을 보면은 상호 관세율 15% 이 수치와 그리고 쌀, 소고기를 방어했다 이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꼽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가 협의를 더 해야 될 내용도 있거든요. 저는 이 데이터상으로 더 주목할 것은 그래서 아까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만 더 주목해야 되는 결과는 모두에게 이익이 됐는지 이 부분을 보면은 긍정적 의견은 49.2인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 의견은 앞으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소고기 이야기는 안 나올까?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미리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범위와 관련해서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과 우리 측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그다음에 또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초대장을 보냈지만 물론 뭐 저는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APEC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참가 여부를 지금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인가? 45.5.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은 어떻게 될지 또 현대자동차가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것은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또 품목별 관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은 상당히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가 챙겨야 될 부분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업도 됐고 이익이 오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이 사실은 이익을 다 챙겨가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그게 미국이 상당히 무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다른 조사 결과보다도 이 결과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45.5%나 된다는 부분에 각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세한 협상 결과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이런 이제 정치나 행정은 없다. 있었어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10억으로 내리는 거 이거는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개미 투자자들과 주식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의 리스크를 오른쪽 깜박이를 켠 채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입니다. 네, 양두구육이란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좌측 깜빡이 켜고서 우측 간다,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글쎄 이제 정치권에서는 저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그 대통령이 어디 뭐 좌적인 또는 우적인 분들의 의견을 다 예. 이제 수렴을 해서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전혀 나쁠 것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양도세 과세와 관련한 어떤 그런 주장이 이렇게 나올 때에는 사실 정부가 아주 크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같이 그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노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론에 반영이 되고 나서 논의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요. 이게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예.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막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네.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 보유로 낮추는 것. 이 부분 때문에 주말 내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론을 의식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수정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아닐까요?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이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이제 상향했던 것을 다시 10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대기업, 부자들, 대주주 배불리는 거냐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이 대주주들은 이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의 경영권을 위해서 일정한 수의 주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느 순간에 것은 이걸 재배분을 통해서 또 경영권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이렇게 50억으로 높였던 것을 다시 10억으로 낮추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제도에 걸리지 않도록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타격은 누가 받느냐? 개미 투자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 투자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관이거든요. 이들이 볼 때는 한국의 이 제도는 코스피 5천으로 간다고 상당히 개방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예. 제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이른바 부자, 대주주에 배불리는 어떤 제도의 인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떤 개선을 통해서 우리 주식 시장의 증시의 개방성을 더 강조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인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 흐름부터 세제 개편안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이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다시 폭염이 기승입니다.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경기 북부와 남부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사이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는 26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